Football's a religion up here. In London, you've got any number of teams. Same in the Midlands. Manchester, you've got to. Liverpool's got to. Glasgow's got to. Up here, though, it's just the tune. Yes, yes. 서기 1066년 당시 정보광으로 알려진 윌리엄은 앵글로색슨족의 마지막 국왕이던 참외왕 에드워드가 사망하자 잉글랜드 영토 전체를 장악, 잉글랜드의 노르만족들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본인이 왕좌에 오릅니다. 그러나 기존의 잉글랜드에 살던 앵글로색슨족들은 노르만족들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앵글로색슨족으로 이루어진 잉글랜드 북동쪽에 위치한 노선브리아인들은 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반란을 일으켰으며 1080년 스코틀랜드 왕국의 침공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윌리엄 1세의 분노한 노선브리아인들은 또 한 번 반란을 일으키며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에 속한 노르만족 주교들과 그 추종자들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빡친 윌리엄 1세는 곧장 반란 세력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반란 근거지인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 대한 황폐화 작업을 진행, 농토를 갈아엎고 마을에 대한 약탈, 방화, 학살을 자행하며 이들의 씨를 말려버렸죠. 1086년 영국 지역에 대한 대조사 사본 기록인 둠스데이 북에 따르면 당시 잉글랜드 북부 인구의 75%가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윌리엄 1세는 스코틀랜드 왕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북부 지역의 큰 강인 타인강의 교차 지점에 새로운 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노범 카스텔롬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훗날 뉴캐슬의 어원이 되었죠. 이후 뉴캐슬은 강의 교차 지점인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하여 중세시대 양털 무역의 핵심지로 거듭났으며 잉글랜드 북부 지역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됩니다. 1530년에는 왕의 법령에 따라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모든 석탄 수출은 뉴캐슬 부두에서 운송해야 했으며 지금까지도 헛수고한다는 표현의 영국 속담을 이루는 말로 뉴캐슬의 석탄 가져가기 라고 하기도 하죠. 이후 19세기 2차 산업혁명 당시 뉴캐슬은 조선업과 중공업의 도시로 거듭나며 영국 산업혁명의 핵심 도시로 떠올랐죠.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당시 수많은 공업회사들이 생겨나며 축구 종주국답게 이에 따른 수많은 회사 소속 축구 구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공업도시였던 뉴캐슬 역시 축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잉글랜드 최초의 리그컵인 FA컵이 1871년 창설된 것과는 달리 잉글랜드 최북단 지역인 뉴캐슬에서의 첫 축구 경기는 1877년에서야 치러졌습니다. 이후 뉴캐슬 최초의 축구 클럽인 타인협회가 탄생했으며 1년 뒤인 1878년 뉴캐슬 레인저스라는 팀이 공식 창설되었죠. 이들은 1880년 리즈 테라스의 한 방목지에 자리 잡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한 부지를 인수하여 골대만 설치하고 홈구장으로 삼았는데 이곳을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고 불렀죠.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세인트 제임스 파크입니다. 이후 뉴캐슬에는 본격적으로 축구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1881년 뉴캐슬의 동쪽을 연고지로 하는 뉴캐슬 이스트 엔드가 생겨났으며 1년 뒤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서 뉴캐슬 웨스트 엔드가 생겨나면서 이 둘은 주변의 군소팀들을 하나하나 합병하며 세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스트엔드의 경우 뉴캐슬 축구의 개척자 중 하나인 레인저스를 1대1로 잡아내기도 하고, 웨스트엔드는 1886년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임대권을 인수하면서 이 둘은 뉴캐슬에서 가장 강력한 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듯 이들은 뉴캐슬에서 가장 강력한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1889년 뒤늦게 잉글랜드 북부 지역 축구 리그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둘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첫 번째 시즌 웨스트엔드가 리그 2위로 실력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면서 이스트엔드의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트엔드는 본인들의 운명을 맞바꿀 결정을 내리는데 1890년 축구팀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주식을 발행해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전보다 규모가 더 커지며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고 관중들의 수에서도 웨스트엔드를 뛰어넘게 되었죠. 반면 웨스트엔드의 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성적 역시 꼬라박기 시작했으며 재정적으로 코너에 몰렸던 1892년에만 이스트엔드를 상대로 5연패를 했을 정도로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스트엔드에게 완패하게 됩니다. 1892년에는 이스트엔드에게 본인들의 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마저 내주게 되었고 결국 같은 해 웨스트엔드는 1892년 해체되는데 이때 웨스트엔드의 선수들과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이스트엔드에 합류하면서 결국 웨스트엔드는 이스트엔드에 흡수됩니다. 그렇게 창단 11년 만에 이스트엔드는 뉴캐슬의 유일한 클럽이 되었죠. 뉴캐슬 지역의 모든 군소팀들을 병합한 이스트엔드의 첫 경기 상대는 스코틀랜드를 연고지로 하는 지금의 셀틱이었는데 북부 지역의 강자답게 1대0으로 제압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당시 뉴캐슬 보드진들은 해당 경기 이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들이 뉴캐슬의 유일한 시니어 클럽이었음에도 홈경기 관중수는 당시 풋볼 2부 리그 관중수보다 못한 6천여 명에 그쳤던 겁니다. 보드진들은 이러한 적은 관중수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미 뉴캐슬 전체를 먹었음에도 아직도 이스트엔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뉴캐슬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1892년 12월 9일 뉴캐슬 이스트엔드라는 이름은 폐기되고 공식적으로 뉴캐슬 어폰타인 지역을 대표하는 팀의 연합이라는 뜻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뉴캐슬 지역의 모든 팀들을 합병을 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보통 영국의 축구팀 뒤에 붙는 유나이티드의 경우 당시 노동자들의 축구 조합이라는 뜻으로 유나이티드를 사용을 했는데 뉴캐슬의 경우 그 지역의 모든 팀들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의 유나이티드로 다른 영국의 팀들과는 그 근본 자체가 다른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트엔드의 자취를 지우기 위해 1894년 기존의 빨강 유니폼에서 흰검 줄무늬로 변경을 합니다. 지금은 뉴캐슬 유니폼의 시작이었죠. 병합 이후 뉴캐슬은 곧바로 1892년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대표팀 자격으로 풋볼 1부 리그에 신청 제안을 넣었으나 입국당하고 2부 리그에서 시작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잉글랜드 북부 최강팀인데 뭐? 2부 리그에서 뛰라고? 응 안 해? 당시 자존심도 자존심이었지만 대부분의 축구 클럽들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당시 원정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그들이 기존에 뛰던 노던 리그에 남게 됩니다. 당시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1년 뒤 그들은 차라리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는 것이 수익적으로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다시 1부 리그에서 뛰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또 한번 뺀지를 먹고 당시 지역 리그의 강자였던 리버풀과 아스날이 2부 리그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뉴캐슬은 그렇게 93-94 시즌 자존심을 접고 그들과 함께 풋볼 2부 리그에 합류를 합니다. 당시 뉴캐슬은 풋볼 리그 축구팀 중 유일하게 감독이 없던 팀이었습니다. 1895년 조지 와트가 클럽의 서기로 임명되면서 뉴캐슬의 사실상 감독 역할을 했는데 선수 선발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지금의 감독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였죠. 그럼에도 와트의 지휘 아래 팀은 5년 만인 1898년 마침내 1부 리그로 승격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잉글랜드의 북부 지역의 대표팀이자 1부까지 올라온 뉴캐슬,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던 그들에게는 당시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풋볼리그에 가입하여 정식 프로팀이 되고 승격까지 했음에도 관중수가 도무지 늘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 영국 축구는 중계료, 스폰서와 같은 개념이 없었고 구단 수입의 대부분은 순수 티켓 값이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관중수는 10,000명을 넘기기가 힘들었으며 이는 당시 1부 리그 팀 중 최하위급의 관중수였습니다. 심지어 뉴캐슬은 다른 축구 클럽들과는 달리 혼자 멀리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정을 갈 때마다 많은 경비가 소요됐어요. 이에 경로한 클럽은 심지어 뉴캐슬 시민들에게 뉴캐슬 대중은 프로축구와 관련하여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구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경기 보러 안 온다고 그들의 상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아 풋볼리그를 합류를 해도 안 와? 1부 리그 승격을 해도 안 와? 1회도 안 오나 보자. 그렇게 이를 간 보드진들은 와트로 하여금 전력 강화를 요청했는데 이미 잉글랜드 내의 유망한 선수들은 중남부 지역의 클럽들이 다 빨아먹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침 스코틀랜드인이었던 와트는 당시 스코틀랜드 지역에 묻혀있는 숨겨져 있는 꿀통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뛰어난 자원들을 모두 흡수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0102 시즌 리그 3위를 시작으로 0405 시즌, 0607 시즌, 0809 시즌 리그 1위를 차지하며 5년간 1부 리그 3회 우승이라는 그야말로 미친 업적을 달성합니다. 이러한 활약은 잉글랜드 구석에 자리 잡은 뉴머식이라고 불리던 클럽의 존재를 영국 전체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좋은데 관중들이 안 올 수가 없죠. 이후 1909년 커뮤니티 실드 우승, 1910년 반즐리를 상대로 승리하며 첫 FA컵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그렇게 뉴캐슬은 잉글랜드 상위권 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뉴캐슬의 최고 전성기 시절입니다. 이후 1915년 1차 대전으로 리그가 중단되기까지 뉴캐슬은 1부 리그 터줏대감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옵니다. 당시 뉴캐슬은 굉장히 안타까운 한계점이 있었는데 잉글랜드 북부 지역이라는 그들의 위치는 그들에게는 큰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최고 클럽이라는 지위로 수많은 스코틀랜드 자원들을 흡수를 할 수는 있었지만은 홀로 동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니 잉글랜드 내 유망한 자원들을 흡수하기가 어려웠으며 원정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았죠.
1900년대 초반 그들은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먼 거리를 매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으며 이는 분명 그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이 있었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자원들에 너무 의존하는 형식이다 보니 스코틀랜드 축구 자원들의 발굴과 뉴캐슬의 성적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잘 안 나오는 시기가 오면은 성적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셀틱, 레인저스가 급부상하면서 스코틀랜드 선수 자원의 원활한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했죠. 이는 결국 뉴캐슬의 들쑥날쑥한 성적에 일조하게 되었으며 뉴캐슬이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로 작용했죠. 예시로 2516 시즌 뉴캐슬이 리그 10위를 거뒀는데 다음 시즌에 1위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 시즌에 또 9위를 하는 점들을 봤을 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기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3-24 시즌 FA컵 결승에서 아스톤빌라를 꺾고 우승을 하거나 리그 11위를 했던 31-32 시즌 당시 리그 최상위권이던 아스날을 꺾고 또다시 FA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일부 리그의 다크호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왔죠. 참고로 해당 경기는 오버 더 라인 결승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뉴캐슬의 1대1 동점 순간에 뉴캐슬 선수의 땅볼 크로스가 사진 판독 결과 라인을 이미 넘었던 것으로 판명되면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 좋은 승리였죠. 그러나 그들의 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지난 35년간 팀을 이끌던 비공식 감독인 와트가 75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한 이후부터 팀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2년 뒤인 1932년 와트 감독이 별세하자 각성한 뉴캐슬 선수들이 깜짝 리그 5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결국 33-34 시즌 리그 21위를 끝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됩니다. 참고로 와트 감독은 비공식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5년간 팀을 이끌며 뉴캐슬이라는 팀의 초석을 다진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와트 감독급의 성과나 트로피를 들어올린 뉴캐슬 감독은 존재하지 않죠. 또한 와트 감독 시절 4번의 1부 리그 우승 이후 뉴캐슬의 1부 리그 우승 기록은 없습니다. 즉 와트 감독은 뉴캐슬의 퍼거슨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게 뉴캐슬은 2차 대전 전까지 2부 리그에서 허우적대는 암흑기를 겪습니다. 심지어 37-38 시즌에는 리그 19위를 기록하며 3부 리그로 강등될 뻔했죠. 이후 1945년까지 2차 대전으로 풋볼 리그는 중단됩니다. 잉글랜드 축구 클럽들 대부분은 2차 대전으로 큰 피해를 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주요 도시였던 런던, 맨체스터, 머지사이드 지역의 경우 독일군들의 폭격 대상지였으며 수많은 구장들이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 이전 전성기를 겪던 수많은 팀들이 전쟁으로 인해 전성기가 강제로 끊어지기도 했죠. 뉴캐슬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잉글랜드 북부 지역까지 공습을 벌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으며 이러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뉴캐슬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었죠. 또한 전쟁 직전 뉴캐슬의 상대는 참담했습니다. 3부 리그로 강등당할 뻔했으며 좀처럼 2부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리그가 중단됐던 뉴캐슬은 오히려 2차 대전 동안 재정비의 기회를 얻었으며 전쟁 기간 동안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했어요. 과거 뉴캐슬의 공격수이자 전쟁 당시 뉴캐슬 업무의 최전선에 있었던 스탠 세이무어는 전쟁 이후 감독직에 올랐으며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선수단 리빌딩에 성공합니다. 이후 전쟁이 끝난 지 2년 만인 47-48 시즌 뉴캐슬은 승격에 성공하며 14시즌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합니다. 뉴캐슬이 2부 리그에서 2위로 승격하던 시즌 뉴캐슬의 홈경기 평균 관중수만 57,000여 명에 달했으며 50년 전 관중수 10,000명을 못 넘기던 시절을 완벽하게 극복하는데 성공하죠. 이후 승격 시즌 리그 4위를 기록하며 다시금 리그 상위권으로 도약했으며 이러한 선수 리빌딩은 결국 빛을 발하며 1951년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10만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전에서 블랙풀을 2-0으로 격파하며 다시금 FA컵을 들어올렸죠. 심지어 1년 뒤인 1952년 웸블리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1-0으로 승리하며 2연속 FA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3년 뒤인 1955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3-1로 승리를 하며 리그에서는 몰라도 FA컵에서는 최강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뉴캐슬의 별명은 컵 킹스였죠. 그러나 뉴캐슬은 특유의 들쑥날쑥한 기복을 선보이더니 결국 6061 시즌 리그 최하위권인 21위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2부 리그로 강등됩니다. 그러나 4년 뒤인 64-65 시즌 2부 리그 1위로 우승을 거두면서 트로피와 함께 다시 1부 리그로 복귀를 했죠. 이후 뉴캐슬은 기복 있는 시즌들을 보내며 1부 리그 중위권 클럽으로 전락합니다. 대부분의 시즌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으며 승격 2년 차인 6667 시즌 리그 20위를 기록하면서 한 끗 차로 강등을 면하기도 하죠.
그렇게 평범한 1부 리그 중위권을 전전하던 뉴캐슬은 가뿐 68-69 시즌 클럽 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합니다. 직전 시즌 뉴캐슬은 리그 10위를 기록을 했었고 이는 분명 유럽 대항전을 나갈 성적은 아니었으나 당시 UEFA컵의 전신인 인터시티 페어스컵의 경우 한 도시에서 한 클럽만이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으며 결국 뉴캐슬은 뉴캐슬을 대표하는 유일한 클럽 자격으로 첫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규칙 때문에 당시 뉴캐슬보다 성적이 좋았던 아스날, 에버튼, 토트넘 같은 클럽들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었죠. 현대판 직윤 전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의 대빵들이 모여있는 대회답게 무시무시한 팀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벤투스, 첼시, 마르세유, 리버풀, 꼬마, 발렌시아 같은 팀들로 실비를 했으며 리그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던 뉴캐슬은 그닥 주목받지는 못하던 팀이었죠. 사실상 광탈 영순이었습니다. 무려 64개의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뉴캐슬이 맞이한 첫 번째 팀은 네덜란드의 강호 페예노르트. 쉽지 않은 상대였음에도 합산 스코어 4대2를 기록하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 리그 중위권 팀이 네덜란드의 강호를 잡아낼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후 32강에서 포르투갈의 강호, 리스본을 만나 합산 스코어 2대1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다음 16강 상대는 스페인의 레알 사라고사라는 팀이었는데 합산 스코어 무려 4대4로 초접전을 벌였으나 당시 원정 다득점의 원칙에 따라 끝내 8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뉴캐슬의 8강 입성을 기대하지 않았죠. 심지어 8강 상대였던 포르투갈의 비토리아를 합산 스코어 6대4로 물리치며 그들은 어느덧 결승에 매우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변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준결승 상대는 그 어떤 잉글랜드 팀들보다도 본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강호 레인저스였죠. 해당 경기는 당시 영국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우선 잉글랜드 팀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팀이 뉴캐슬이었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엄청난 라이벌리가 있었는데 서로가 무려 유럽 대항전 준결승에서 만난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 걸맞게 양 팀은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했으며 1차전에 이어 2차전 전반전까지 그 누구도 골을 넣지 못했죠. 그러던 2차전 후반 뉴캐슬이 2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그들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결승행을 확정짓습니다. 서로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경기장 난입과 폭동은 덤이었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만난 결승전 상대는 헝가리의 우이페슈트 FC. 지금과는 달리 과거 6, 70년대 헝가리 축구는 유럽에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며 리즈 시절로 알려진 당시 리즈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꼽은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가 바로 우이페스트 FC였습니다. 성공은 뉴캐슬이 가져갔습니다. 홈에서 무려 3대0으로 뚝갑했죠. 사실상 뉴캐슬이 승리하는 분위기였으며 뉴캐슬 어폰타이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원정에서의 2차전 전반전이 끝나고 합산 스코어는 어느덧 3대2로 목미까지 추격해오던 상황. 탈의실에서 뉴캐슬의 당시 조 하비 감독은 선수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기고 퇴장합니다. 한 골만 넣으면 자멸할 것이다. 그렇게 각성한 뉴캐슬은 후반에만 무려 3골을 몰아칩니다. 이어 합산 스코어 6대2로 사상 최초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죠. 그들은 신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그것도 매우 운 좋게 온 그 기회를 놓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죠. 그들의 다크호스 기질이 유럽에서도 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뉴캐슬은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유망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데려왔으며 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뜨거운 공격수였던 슈퍼맥, 멜컴 맥도날드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죠. 당시의 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리그 성적은 계속해서 중위권에 머물렀으나 1974년 FA컵 결승, 1976년 리그컵 결승에 오르는 등 컵킹스라는 본인들의 별명을 계속해서 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트로피 수성이라는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죠. 결국 트로피를 따내지 못하자 간판 공격수 맥도날드는 아스날로 떠났으며 약 2년 뒤인 77-78 시즌 리그 21위를 기록한 뉴캐슬은 또다시 강등됩니다. 이후 뉴캐슬은 2부 리그에서마저 중위권을 기록하며 승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듯 했으나 1982년 뉴캐슬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발표됩니다. 70년대 리버풀을 이끌던 레전드이자 1978, 1979년 발롱도르를 수상한 공격수 케빈 키건이 뉴캐슬에 합류한 것이죠. 해당 이적이 얼마나 대단한 이적이었냐 하면은 당시 2부 리그에 있던 뉴캐슬의 마지막 홈팬 수가 9,400여 명이었는데 키건의 이적 후 첫 경기에서 36,000여 명의 홈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죠. 아무리 선수 생활 말년이라지만은 전설급 선수가 2부 리그 팀으로 오는 것은 분명 파격적인 행보였죠. 과장 좀 보태면은 우리로 치면은 토트넘의 손흥민이 말년에 강원FC 간 거라고 보면 돼요. 키건의 이적으로 가르마를 탄 뉴캐슬은 해당 시즌 바로 승격하지는 못했으나 결국 83-84 시즌 2부 리그 3위를 기록하며 1부 리그 재입성에 성공합니다.
또한 뉴캐슬이 승격하자마자 키건은 떠납니다. 사실상 키건이 선수 은퇴 직전 선택한 팀이 2부 리그의 뉴캐슬이었으며 뉴캐슬이 승격하자마자 팀을 떠난 그는 1년 뒤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비록 2부 리그이긴 했지만 뉴캐슬에 있던 2년간 78경기 48골을 집어넣으며 뉴캐슬 승격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홈구장에서 무려 헬기를 타고 떠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럴만했죠. 승격 이후 뉴캐슬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되기까지의 5년간 가장 높았던 순위는 고작 8위였으며 전과는 달리 고작 5시즌 만에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죠. 당시 뉴캐슬이 그나마 1부 리그에서 발을 뻗을 수 있었던 것은 타인 지역의 재능 있는 자원들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뉴캐슬을 먹살 잡고 1부 리그에 잔류시켰던 3대장으로 뉴캐슬 유소년 출신의 피터 비어즐리, 윙어 출신의 크리스 워들, 18세의 나이에 뉴캐슬에서 데뷔한 뉴캐슬 역대 최고의 재능 폴 가스코인이 있었죠. 그러나 중위권 클럽의 젊고 뛰어난 자원들을 그냥 냅둘 B클럽은 없었으며 이들은 1980년대 중후반을 거쳐서 모두 떠나버립니다. 1부 리그 산소 호흡기와도 같았던 3인방의 퇴출로 인해서 뉴캐슬은 결국 88-89 시즌 20위를 기록하며 다시 2부 리그로 돌아옵니다. 해당 기간 뉴캐슬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당시 3인방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클럽의 지배권을 놓고 이사회들 간 주식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뉴캐슬은 91-92 시즌 12월 달까지만 해도 2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3부 리그를 목전에 두던 상황이었으며 이때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였죠. 한마디로 개판 그 자체였으며 뉴캐슬 사상 최악의 암흑기 시절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영광만을 남긴 채 몰락해가는 클럽의 구세주가 찾아오는데 그는 1982년 뉴캐슬로 이적해 2년 만에 승격을 이루고 떠났던 영국의 스타 케빈 키건이었죠. 당시 뉴캐슬 인수를 목전에 두던 존 홀경은 키건의 뉴캐슬을 살려달라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시즌 도중 키건은 뉴캐슬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키건의 존재만으로도 지지자들은 힘을 얻었으며 뉴캐슬에서 그는 사실상 영웅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으며 결국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0위로 확정지어 3부 리그 행은 없었던 일이 되었죠. 뉴캐슬에게 있어 케빈 키건이라는 존재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직전 시즌 3부 리그를 바라보던 팀은 키건의 부임 이후 180도 달라졌으며 92-93 시즌 무려 11연승을 기록하면서 정신나간 스타트를 끊었죠. 그렇게 20위를 기록하던 팀은 1년 뒤 무려 리그 1위를 기록하면서 1부 리그로 당당히 입성합니다. 또한 승격 직전 브리스톨 시티의 젊은 공격수 앤디 콜을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키건이 감독으로 부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죠. 이후 승격 시즌 키건의 뉴캐슬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무려 1부 리그 3위라는 미친 쾌거를 이뤄내죠. 해당 시즌 앤디 콜은 34골을 득점하면서 리그 득점왕을 먹습니다. 이때의 리그 3위는 1927년 리그 1위 이후로 뉴캐슬의 가장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침체기였죠. 그간의 침체기를 케빈 키건이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후 키건은 1부 리그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갑니다. 1995년 PSG에서 뛰던 지놀라를 데려오기도 하죠. 이후 뉴캐슬은 본격적으로 리그 우승 경쟁에 돌입하는데 95-96 시즌의 경우 박싱데이가 끝난 1월달까지의 뉴캐슬은 2위 맨유와 승점 12점차까지 벌어지면서 리그 우승과 매우 가까워진 상태였으나 퍼거슨의 맨유의 끈질긴 추격으로 뒷심이 부족했던 뉴캐슬은 결국 시즌 막판 맨유에 역전당하며 승점 4점 차로 리그 2위라는 아쉬운 성과를 거둡니다. 4년 전 3부 리그 강등 직전의 팀에서 퍼거슨의 맨유와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키건 감독은 기어이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다음 시즌인 1996년 당시 세계 최고 이적 기록이었던 1,500만 파운드를 지불하여 블랙번의 리그 우승을 견인한 잉글랜드 최고 스트라이커 앨런 시어러를 맨유로부터 하이제킹에 성공합니다. 이는 경쟁 상대인 맨유를 견제함과 동시에 공격을 크게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플렉스였죠. 이적에 대한 후일담으로 시어러가 자신의 우상이 키건이었기에 뉴캐슬로 이적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결국 키건이 아니었으면 시어러는 맨유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후 뉴캐슬은 득점기계 시어러를 필두로 다시 한번 우승 경쟁에 돌입하는데 시즌 중반 키건 감독이 뉴캐슬에서 하차를 하면서 리버풀의 레전드 감독인 달글리시가 뉴캐슬의 지휘봉을 잡습니다. 키건이 뉴캐슬을 떠나기 직전 퍼거슨의 맨유로 5-0으로 대파를 하는 등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나 결국 해당 시즌 퍼거슨의 맨유를 또 한 번 넘지 못하면서 리그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해당 시즌 시어러는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죠. 참고로 이는 시어러의 이적 직후 첫 시즌이었습니다. 미친거죠. 또한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자격 기준이 변화하면서 뉴캐슬은 97-98 시즌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데 무려 개막식에서 바르셀로나를 홈에서 3-2로 격파하기도 하는 이변을 보여줬죠. 이후 해당 시즌 FA컵 결승에 진출을 했지만 아스날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칩니다. 리그 2위의 FA컵 준우승까지 정말 아쉬운 시즌이었죠.
다음 9899 시즌의 경우 AC 밀란의 레전드 루드 굴리트가 뉴캐슬의 지휘봉을 잡았는데 해당 시즌 또 한 번 FA컵 결승에 진출을 했으나 통곡의 벽 허거슨의 맨유에 막히면서 또 한 번 패합니다. 이때 맨유만 없었으면 뉴캐슬은 리그 2연패 FA컵 우승까지 트로피 3개를 땄겠죠. 그만큼 셌습니다 이때 맨유가. 그리고 당시 굴리트는 고압적인 태도로 선수단을 휘어잡았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의 고참 선수들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팀의 주장이었던 롬리의 주장직과 등번호마저 박탈을 했으며 리버풀에서 이적해온 레전드 존 반스와도 마찰이 있었으며 심지어 팀의 에이스인 시어러와도 갈등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1999년 8월 썬더랜드와의 타임 위어 더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굴리트는 선발 명단에 팀의 에이스였던 시어러와 던컨 퍼거슨을 벤치에 앉히는 악수를 뒀는데 결국 더비에서 2대1로 패하면서 팬들마저도 그에게 돌아섰으며 리그 5경기를 남기고 굴리트는 자진 사임합니다. 키건 감독 시절 리그 2위를 끝으로 뉴캐슬은 다시금 중위권으로 돌아왔으며 4시즌 연속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가며 뉴캐슬 특유의 기복 DNA가 재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또 언제 갑자기 강등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1999년 뉴캐슬에 또 한 번 엄청난 거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잉글랜드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으며 입스위치를 이끌고 UEFA컵 우승, 바르셀로나, 포르투, PSV 감독직을 지낸 잉글랜드 축구계의 왕족 무려 바비 롭슨이 뉴캐슬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레전드 감독의 선임으로 뉴캐슬 선수들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듯 했으며 첫 경기에서 무려 8대0으로 셰필드를 잡아냈고 해당 경기에서 시어러는 무려 5골을 폭격을 했죠. 이후 바비 롭슨의 뉴캐슬은 3년 만에 리그 4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 티켓을 따냈으며 다음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며 롭슨 감독의 선임이 슬슬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해당 시즌 UEFA컵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죠. 그러나 03-04 시즌 리그 5위를 끝으로 롭슨 감독이 해임되면서 뉴캐슬은 리그에서 또다시 방황의 길을 걷습니다. 2005년 영국 공격수 최초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마이클 오원을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1700만 파운드라는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면서 데려왔지만 뉴캐슬에 있는 동안 부상을 달고 사면서 4시즌간 71경기만을 뛰었으며 그마저도 교체 출전이 많았고 뉴캐슬의 대표적인 먹튀 선수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후 2006년 프리시즌에 치러진 UEFA 인터 토토컵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나 2006년 시어러가 은퇴를 하고 리그에서도 제자리를 못 찾던 와중 07-08 시즌 뉴캐슬의 레전드 케빈 키건이 감독으로 깜짝 발탁됩니다. 선수 시절, 감독 시절 모두 뉴캐슬이 힘들 때마다 와주니까 뉴캐슬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분이. 그는 마틴스, 오원, 비두카라인을 앞세워서 어떻게든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08-09 시즌 시작 전 뉴캐슬의 구단주 애슐리와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리그 시작 전 사임하게 됩니다. 당시 뉴캐슬에선 키건 감독을 쫓아낸 구단주에 대한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죠.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뉴캐슬은 결국 08-09 시즌 18위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뉴캐슬은 더 이상 2부 리그에 있을 정도의 팀은 아니었으며 다음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1년 만에 EPL로 복귀는 합니다. 이후 1011 시즌 앨런 파듀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팀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으며 뉴캐슬 유스 출신 앤디 캐롤을 이적 시장 막판 리버풀에 비싸게 매각하는데 성공하면서 세네갈 듀오인 덴바바, 파피스 시세를 영입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1011 시즌 리그 5위를 수성합니다. 당시 파피스 시세의 첼시전 UFO 슈팅이 해당 시즌에 나온 골입니다. 또한 리그 5위로 뉴캐슬은 오랜만에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리그에 진출했죠. 그러나 이후 뉴캐슬은 1부 리그에 잔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으며 그마저도 파듀 감독이 떠난 후인 15-16 시즌 리그 18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최근에도 2부 리그로 내려간 전적이 있습니다. 강등 시즌 중반에 지휘봉을 잡은 베니테즈는 클럽의 강등을 막지는 못했으나 강등 이후 12명의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구단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으며 16-17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에 성공합니다. 이후 베니테즈는 팀이 떠나는 2019년까지 구단을 안정적으로 중위권에 안착시켰으며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의 터줏대감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21세기 뉴캐슬의 역사는 지금껏 그래왔듯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에서 뉴캐슬의 지분 80%를 사들이면서 구단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PIF는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로 총 자산 가치만 595조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맨시티의 만수르의 경우 자산이 28조 인정을 봤을 때 자본력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PIF의 뉴캐슬 인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당시 뉴캐슬의 구단주였던 애슐리는 뉴캐슬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자 어느 순간 구단을 놓아버렸으며 당시 사우디는 비전 2030 정책을 통해서 기존의 오일머니 체제를 극복하고 수익 모델을 관광, 스포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들의 입장에서 영국 1부 리그의 터줏대감이자 북부 지역의 모든 관중들을 흡수할 수 있는 뉴캐슬은 굉장히 매력적인 클럽이었으며 스포츠 산업에서 사우디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뉴캐슬을 인수하게 되면서 뉴캐슬은 세계 축구 클럽들 중에서 최고의 뒷배를 가진 클럽이 됩니다. 사우디 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하자마자 그들은 4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본머스를 한 번에 프리미어리그로 떡상시킨 본머스의 기적 에디 하우를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그렇게 부임한 하우 감독은 처음부터 네임벌레 선수들을 영입하기보다는 팀에 필요한 알짜배기 선수들을 기준으로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트리피어, 기마랑이스, 이사크, 덴번, 닉포프, 스벤 보트만과 같은 선수들이 뉴캐슬에 합류했으며 에버튼 유스 출신인 앤서니 고든과 같은 선수 영입에도 성공을 했죠. 특히 하우 감독은 기존에 부진을 겪던 선수들을 부활시키는 것에 엄청난 장점이 있었는데 기존의 파비안 시어, 조엘 링턴, 알리밀론 같은 선수들을 부활시키며 전력 보강에 보탭니다. 오일머니가 들어선 것 치고는 굉장히 단계별로 근본 있게 팀을 강화시켰던 뉴캐슬은 결국 2-3 시즌 가뿐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는 쾌거를 기록했으며 다음 시즌 챔스 조별 탈락을 하긴 했으나 홈에서 PSG를 4대1로 잡아내기도 하면서 그들의 전력이 강해졌음을 다시금 증명했죠. 그렇게 1부 리그 터줏대감이자 잔류에 급급하던 뉴캐슬은 에디 하우 체제 이후 과거 강팀들을 잡아내던 다크호스의 모습을 부활시키고 있었으며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강력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보통 뉴캐슬을 부르는 별칭으로는 맥파이스, 툰, 조르디스로 불리는데 이 맥파이스는 까치의 영단어로 뉴캐슬의 흰검 유니폼이 까치와 닮아서 붙은 별명이고 뉴캐슬 지방 사투리로 타운을 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란 뜻입니다. 조르디스는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곳의 사투리는 굉장히 알아먹기 힘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I'm gone, yam. I'm Ganyem. I'm gone yam. I'm Ganyem. I'm gone yam. I'm Ganyem. Gone Gan yam. Yem. I'm gone yam. I'm Gany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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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I'm going home. 이런 조르디스 사람들의 사투리를 조르디 악센트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탄생지답게 잉글랜드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사투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뭔 말인지 점점 알아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선수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끄덕이기만 했다는 퍼거슨 감독의 사투리 역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지역의 사투리죠. 뉴캐슬은 현재 잉글랜드 북부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단입니다. 혼자 구석에 짱 박혀있는 만큼 결속력도 굉장히 강하며 영국치곤 드물게 한 도시에 오직 하나의 클럽만이 존재하는 것이 뉴캐슬이죠. 인트로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이는 영화 꼴의 대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영국에서 축구는 종교와 다름없다. 런던에는 팀이 여럿이 있고 중부지방도 마찬가지다. 맨체스터에 2개, 리버풀에도 2개, 글래스고에도 2개. 근데 툰에는 하나뿐이다. 한 도시에 하나뿐인 구단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만큼 뉴캐슬은 영국에선 굉장히 유니크한 구단이며 한 도시의 모든 인원들이 오직 한 클럽만을 응원하는 구단입니다.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구단답게 팬들의 열성이 대단하며 홀리건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구단이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의 연고지인 뉴캐슬 어폰타인의 인구수가 30만 명인데 뉴캐슬 홈구장의 최대 관중수가 52,000여 명인 점을 봤을 때 얼마나 축구에 미쳐있는지 알 수가 있죠. 최근에는 증축해서 또 7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소리가 있고요. 또한 잉글랜드에서 안티팬 랭킹 10위권에 항상 거론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요건으로 인한 뉴캐슬만의 결집력과 폐쇄성이 한몫했죠. 거기다 뉴캐슬은 에버튼과 더불어 잉글랜드 지역들과 정치적으로도 갈립니다. 오로지 진보 계열의 노동당과 자유민주당만이 선출되며 영국 보수당이 지금까지 단 한 자리도 얻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색채가 뚜렷한 리버풀보다도 그 정도가 훨씬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캐슬의 홈구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앞에 역사에서 설명드렸듯 뉴캐슬 팬들에게는 굉장히 유서 깊은 홈구장입니다. 구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구장을 짓는 타 팀들과는 달리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1800년대 후반부터 쓰던 장소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로지 증축, 확장, 유지, 보수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마저도 1800년대 후반에 쓰던 이름 그대로 사용 중이죠. 지난 2011년 구단주가 홈구장 이름을 스포츠 다이렉트 아레나라는 근본 1도 없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욕만 패대기로 먹고 1년 만에 원래 이름으로 되돌렸죠. 또한 뉴캐슬 원정은 잉글랜드 최악의 원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우선 타 팀들과는 달리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 원정팀의 시설 대우가 홈팀과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가령 뉴캐슬의 원정원 팬들의 경우 무조건 경기장 꼭대기층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개선되었으며 원정팀 시설도 챔스 결승전을 치를 수 있는 등급인 4성을 달성을 했죠. 끝으로 뉴캐슬의 가장 큰 라이벌로는 죽어도 썬더랜드로 유명한 썬더랜드 AFC와의 더비가 있습니다. 타인강이 흐르는 뉴캐슬과 위어강이 흐르는 썬더랜드 지역 간 더비라는 뜻의 타인 위어 더비로 알려져 있으며 잉글랜드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현지인들이 매긴 더비 티어리스트를 보면은 셀틱과 레인저스의 올드펌 더비 다음으로 치열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도커스 더비가 여기 있고요. 북런던 더비나 머지사이드 더비가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아무튼 예로부터 이 두 지역은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로 이 둘의 라이벌리는 무려 15, 16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뉴캐슬과 썬더랜드는 북동부 지역 중 가장 번성하던 두 도시였으며 이곳은 탄광무역의 중심지로 잉글랜드의 모든 석탄들은 이 두 지역으로 몰렸는데 1642년 국왕 찰스 1세가 북동부 지역의 석탄 무역권을 뉴캐슬에게 넘기자 화가 난 썬더랜드 상인들과 뉴캐슬 상인들과의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발생한 잉글랜드 내전에서 북동부 지역 중 유일하게 썬더랜드만이 의회파의 편에 서면서 왕강파와 의회파의 대표로 서로 치고받았으며 결국 이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둘이 북동부의 또 주요 도시다 보니까 근대까지 라이벌리가 이어져 온 것이죠. 뉴캐슬이 썬더랜드를 추월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2017년 뉴캐슬이 1부 리그로 승격함과 동시에 썬더랜드가 2부로 강등됐는데 1년 뒤 썬더랜드가 3부 리그까지 추락하고 파산 직전에 빠지게 되면서 서로의 간극은 벌어지게 되었으며 2021년 PIF가 뉴캐슬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썬더랜드 서포터들은 매우 배아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2024년 FA컵에서 만난 경기에서 뉴캐슬이 3대0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해당 경기 전까지 양팀의 상대 정적은 무려 53승 49무 53패로 미친 라이벌리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 썬더랜드의 상황과는 별개로 3대0 이전까지 썬더랜드는 뉴캐슬을 상대로 무려 9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할 정도였죠. 내가 2부에 있던 상대가 1부 리그에 있던 서로가 쟤는 무조건 잡는다 이 마인드인 겁니다. 일례로 썬더랜드 유스 출신이자 썬더랜드에서 무려 6년을 뛰었던 이 잉글랜드의 잭 콜백이라는 선수가 바로 뉴캐슬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하자마자 썬더랜드는 구단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콜백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또한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 지하철역에서 당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이 잭 콜백의 이적이라는 얘기들이 돌았죠. 이러한 엄청난 라이벌리인 썬더랜드와 뉴캐슬에서 모두 뛴 한국인 선수로 기성용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 같은 팀이 가장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에디 감독은 가성비 좋은 알짜배기 영입들을 통해서 구단 전력을 밑바닥부터 천천히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리빌딩은 조금씩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그들에겐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씹어먹을 수 있는 든든한 오일머니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이전에 만수르의 맨시티가 그러했듯 기존의 홈구장 업그레이드, 알짜배기 선수 영입, 잠재력 있는 감독 선임까지 비슷한 태그트리를 타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제한 규정인 PSR 규정만 극복한다면 뉴캐슬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빅4의 자리를 위협하는 빅클럽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제2의 맨시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근본 있는 역사, 한 도시의 모든 인구가 그들만을 응원하는 충성스러운 팬들까지 현 축구판에서 가장 잠재성 있는 코인으로 평가받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들의 마지막 리그 전성기였던 1900년도 초반을 뛰어넘어 100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을지 그들의 별명 컵킹스라는 별명을 또다시 실현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잉글랜드 북동부의 자존심, 뉴캐슬의 역사였습니다.